동남아시아 지도를 보시면 독특한 형태의 영토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보르네오 섬 북쪽 해안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작은 나라 브루나이입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상당한 규모를 가진 나라들 사이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데요. 그 어느 국가의 일부도 아닌 브루나이는 자기만의 완벽한 독립국가입니다. 그것도 무려 14세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술탄이 다스리고 있는 절대 군주국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지리적으로 저렇게 껴있는데도 도대체 브루나이는 왜 지금도 독립국가일까? 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 통합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들이죠. 여기엔 아주 촘촘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브루나이가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우리에게 그리 익숙한 국가는 아니잖아요. 때문에 먼저 지리적 특성부터 볼까요? 브루나이는 보르네오 섬 북부 해안에 딱 붙어 있는데요. 총 면적은 약 5,765제곱킬로미터 정도로 내륙은 모두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작은 이 땅이 두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기까지 한데요. 좀 더 큰 서쪽 지역에 인구 97%가 살고 있고 산악 지역이 펼쳐져 있는 동부 지역엔 3%의 정도의 사람들만이 살고 있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형태이죠. 두 지역 모두 해안선을 당연히 가지고 있고 해안선을 중심으로 수도 반다르스 리브가완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구도 이 해안 쪽에 밀집해 있죠. 그리고 내륙 쪽은 완만한 산지, 빽빽한 우림, 그리고 저지대 습지가 대부분이죠. 이번엔 기후를 볼 텐데요. 브루나이는 연중 강수량이 3-4,000mm에 달하는 전형적인 열대우림 기후 지역입니다. 우기와 건기의 구분이 모호할 정도로 1년 내내 비가 상당히 내리고 고온 다습하다 볼 수 있죠. 이런 기후는 농업에 상당히 불리하고 도로나 철도 같은 인프라 구축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브루나이는 대규모 경작보다는 전통적으로 강변 정착, 해안 기반업, 열대 자원 채취, 해양 무역 등을 중심으로 경제가 발달해왔죠. 이런 지리적 조건은 브루나이의 독립성을 높이는 데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내륙길은 정글, 열대우림, 습지, 산악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외부와 교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은 해상로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고립된 지리적 조건을 가진 브루나이는 외부에 의존하기보다는 국가 내 소규모 자립 모델을 구축하도록 요구되는 환경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브루나이는 우리 안에서 먹고 사는 게 익숙해요 라고 말하게 되는 자립적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또 이런 지리적 특성은 침입자를 막기에도 딱 좋았는데요. 국가 영토가 워낙 작다 보니 전체 해안선이 16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해군 자원 및 감시 시스템의 집중화가 가능했죠. 또 서울이 한강을 끼고 있는 것처럼 수도 반다르스 리브가완도 브루나이 강을 끼고 있고 다른 주요 도시들도 강 주변에 건설되어 있는데 이는 외부 공격을 막는 자연 장벽의 역할을 했죠. 또 브루나이만은 방어에 유리한 지형적 은폐 공간을 제공하고 해군 기지로 활용하기도 좋았습니다. 물론 국가의 크기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하나 제한된 해군력 하에서의 방어 효율은 꽤 높았다는 것이고 또 현대화된 군사기술에선 이런 자연적 조건이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오랜 과거엔 군사방어적 부분에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했죠. 이번엔 내륙 쪽을 볼까요? 이쪽엔 열대우림, 산악지역, 습지가 가득한데요. 이런 정글 한복판에서 군사작전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길을 뚫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요. 여기에 연중 비가 오는 열대우림 기후까지 더해지면 어떨까요? 군사작전은 당연히 매우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군사방어에 유리한 환경이었는데요. 브루나이의 지리적 위치는 해상무역에선 상당한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지도로 보시는 것처럼 브루나이는 남중국해 바다와 접하고 있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말라카 해협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사이의 술루 해협 사이에 위치함을 볼 수 있죠. 그렇다 보니 고대 때부터 동아시아와 동남아 국가들 또 인도와 아랍 상인들의 해상무역의 무역 중개지로 기능을 해왔습니다. 이후 역사적 부분에서 말씀드릴 텐데 브루나이의 황금기 때는 국제적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고 브루나이는 정치, 경제적으로 동남아 해상 네트워크의 중요한 지점으로 역할을 해왔죠. 당연히 이는 브루나이의 자립과 번영에 도움을 주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지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브루나이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기록이 제대로 등장한 건 6세기 즈음이지만 그전에도 이미 이 지역은 보르네오 섬 북부 해양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사실 기록이 많지 않아 외부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긴 한데요. 고대 중국 사서에는 이 지역이 포니
같은 이름으로 언급되며 브루나이 지역이 중국, 인도, 아랍 상인들과 활발히 교류한 항구 도시였음을 알 수 있죠. 이 당시 브루나이는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현지 부족 왕들이 무역을 통해 부를 쌓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브루나이가 아주 이른 시기부터 외부 세계와의 해양 교류에 상당히 능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훗날 막강한 술탄국으로 발전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죠. 브루나이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1300년대 후반에서 1400년대 초 이슬람이 이 지역에 전래되면서 시작됩니다. 말라카 술탄국이 번성하던 시기 브루나이도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왕이 스스로 술탄이라 칭하면서 브루나이 술탄국의 시대가 개막되었는데요. 1368년경 브루나이 전체에 이슬람이 공식적으로 도입됩니다. 이후 브루나이 술탄국은 점차 세력을 확장하면서 15에서 16세기엔 동남아 해양 세계의 강국으로 부상하게 되죠. 그리고 브루나이의 전성기는 단연 제5대 술탄인 볼키아 술탄 때였는데요. 이 시기 브루나이는 보르네오 섬 거의 전역과 필리핀 남부, 심지어 루손 섬 일부까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말 그대로 막강한 해양 제국이었던 셈인데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완전히 영토가 쪼그라들었지만 그럼에도 이 시기의 역사적 경험은 브루나이의 정체성에 깊게 박혔죠. 우리는 원래 남의 속국이 아니라 통치자였다 라는 정체성이죠. 허나 이렇게 좋았던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6세기 중반 동남아는 경랑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예상하시다시피 대항해 시대가 되고 유럽 세력들이 들어오면서부터이죠.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이 동남아를 식민지로 삼기 시작하면서 브루나이도 점차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특히 1578년 스페인 브루나이 전쟁은 치명적이었는데요. 스페인이 필리핀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브루나이를 공격했고 한때는 수도까지 점령당할 뻔했지만 결국 브루나이 군은 재탈환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전쟁 과정에서 국력이 약해진 브루나이는 해외 영토 대부분을 상실하고 내부적인 갈등도 커지며 국력이 점차 약해져 갔죠. 이렇게 잘 나갔던 브루나이는 유럽 세력에 의해 17, 18세기 동안 점차 약소국으로 전락하며 보르네오 섬 내에서도 영향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영국이 브루나이의 운명을 결정짓는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 당시 브루나이는 심각한 내전과 부족한 갈등에 시달리고 있었고 영국은 자신들의 무역 루트를 안정시키기 위해 브루나이에 개입을 하는데요. 이때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제임스 브룩, 일명 화이트 라자입니다. 그는 영국 출신 모험가였는데요. 1839년 보르네오 섬에 상륙해 브루나이 정부군을 도와 브루나이 내에 반란 진압을 돕게 되죠. 그리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브루나이 술탄으로부터 사라왁 지역을 통치하라는 허가를 받아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 브룩은 진짜 유럽인 출신으로 동남아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하나의 왕국을 세워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브룩 가문은 100년 넘게 이 지역을 화이트 라자의 이름으로 다스립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위임이 아니라 브루나이의 영토 축소와 주권 약화의 시작이었는데 상당히 드문 형태라 볼 수 있죠. 브룩은 이후에도 영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점차 사라왁 지역의 독립성을 키우고 브루나이의 땅이었던 사바 시형 역시 영국령으로 넘어가며 브루나이는 점점 더 작아지고 외롭게 고립되어 갔죠. 이렇게 사라왁과 사바를 빼앗긴 뒤에도 브루나이는 완전히 영국력이 되진 않았는데요. 대신 1888년 브루나이는 영국과 보호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조약의 핵심은 이겁니다. 브루나이의 내정은 술탄이 다스리되 외교와 국방은 영국이 책임진다. 즉 완전한 식민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속국에 가까운 구조. 게다가 1906년 이후 영국은 브루나이에 총독을 파견해 실질적인 내정 간섭까지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중간자적 식민지 상태는 브루나이에게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브루나이를 직접 통치하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고 또 필요할 땐 요구사항을 얻어내면서도 적당하게 보호해주는 절묘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엔 앞서 말한 지리적 특성도 영향을 주었는데 군사적으로 침입하기 꽤나 껄끄러운 지역인데다 브루나이의 지리적 특성은 식민 통치에도 행정 통제에도 그리 좋은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또 영국이 직할 식민지로 삼은 대부분의 지역은 항만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변과 연결되는 교통도 좋은 지역들이었는데요. 브루나이는 상대적으로 고립성이 높은 지역이었죠. 게다가 브루나이의 국력이 약해지며 과거에 비해 브루나이의 해상에서의 영향력도 줄어들었기도 하고요. 말레이 제도엔 이미 매력적인 싱가포르, 말라카, 자바 같은 상업 및 군사적 요충지인 항구 도시들이 있었기에 브루나이는 그 도시들에 비해선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임스 브룩 가문의 영토를 준 게 브루나이의 뼈아픈 실수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브루나이가 완전한 영국 식민지가 되는 걸 막는
가운데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 볼 수 있죠. 영국인 출신인 브룩 가문이 점차 세력을 넓히며 브루나이의 영향력을 줄이고 있었기에 영국 입장에선 그렇게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지 않았던 브루나이를 굳이 번거롭게 직접 병합해 군사력과 행정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브룩 왕조로부터 끊임없이 영토를 빼앗기고 압박을 받게 되다 보니 결국 1888년 브루나이는 공식적으로 영국의 보호국이 되었던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 외교는 영국이 담당, 내치는 술탄이 담당하는 이중체제가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브루나이는 중간자적 식민지 상태를 유지해 갔는데요. 그러던 중 브루나이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1929년 브루나이 세리아 지역에서 석유가 발견된 일인데요. 이 석유의 발견 역시 브루나이 독립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죠. 이때 발견된 유전은 브루나이 역사에서 게임 체인저 수준으로 상당히 잘 나왔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1932년엔 연간 약 10만 배럴, 1935년엔 50만 배럴, 1938년이 되었을 땐 약 100만 배럴 이상이 생산되고, 그러면서 브루나이 전체 수출의 90% 이상을 이 석유 산업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석유 생산은 영국과 브루나이 합작 회사인 브리티시 말레이시아 석유 회사가 담당을 했는데, 영국은 브루나이의 석유를 개발하면서 거대한 수익을 얻었고, 브루나이 역시 막대한 로열티를 받게 되었죠. 사실 세계 석유 시장에서의 비중을 보면 생산량이 엄청나다 라고까지 볼 수는 없는데요. 인구에 비례하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현재 브루나이의 인구는 45만 명 수준이지만 석유가 발견된 즈음인 1931년경엔 인구가 고작 3만 명 수준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석유 생산 로열티만으로 충분히 국가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도 남을 만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고, 브루나이는 일약 영국의 전략적인 파트너로 떠오르게 되었죠. 브루나이 술탄국은 비록 영국의 보호령 상태였지만 석유 덕분에 다른 동남아 식민지들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시기는 1960년대 초로 넘어갑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은 전 세계 식민지들을 정리해 나갔는데요. 그 가운데 이 동남아 지역에서 말레이 반도, 사바, 사라왁, 싱가포르, 브루나이를 묶어 말레이시아 연방을 만들자는 구상을 세웁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 탈식민화 시대의 질서를 유지하며 또 퇴각하면서도 이권을 놓지 않기 위한 묘책이었죠. 당연히 이 제안은 브루나이에도 전달됩니다. 그리고 브루나이 술탄은 처음엔 연방 가입에 찬성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말레이 반도는 이미 인프라와 행정체계가 잘 되어 있었고, 연방에 가입하면 경제적 연계, 국방, 외교 등 모든 부분에서 브루나이가 더 큰 울타리 안에서 안정을 얻을 수 있다 판단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이후 상황은 급속도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브루나이 내부에선 연방 참여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북보르네오 민중당은 연방 참여를 말레이 중심의 질서로의 편입, 다시 말해 브루나이의 자치권 상실로 해석했습니다. 이 당은 우리는 브루나이 고유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키웠고, 1962년 12월 마침내 브루나이 전역에서 무장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른바 브루나이 반란이라고 불리는 이 반란은 브루나이 술탄의 연방 가입 추진을 저지하려는 목적이었으며, 동시에 사라왁과 사바 지역의 좌파 민족주의 세력까지 연결되며 보르네오 섬 전체를 뒤흔드는 사태로 발전합니다. 결과적으로 술탄과 영국군은 반란을 진압했지만 이 사건은 브루나이의 정치에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주게 되죠. 연방 참여는 곧 내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술탄은 최종적으로 1963년 말레이시아 연방 편입을 거부하게 됩니다. 브루나이 술탄은 말레이시아 연방 참여 대신 왕정 체제를 유지하면서 독립을 향한 길을 걷기로 결정하는데요.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헌법 체제 아래에 들어가면 술탄 왕정은 상징 권력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며, 말레이시아 연방 내에서 브루나이는 작은 주 하나에 불과한 존재가 될 것인데, 석유 수익을 말레이시아 전체와 나누는 구조도 불만이었죠. 즉 말레이시아 연방은 자원은 함께 나누자 라는 입장인데, 브루나이는 내 기름 왜 줘? 였던 것이었죠. 거기에 더해 1962년 반란을 계기로 국민이 연방 참여를 강하게 거부한다는 여론을 확인하였고, 브루나이는 영국과 별도로 협상을 이어가며 자치권을 점점 확장해 갔죠. 마침내 1984년 1월 1일 브루나이는 완전 독립국가로 출범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과정과 이유가 있었겠지만 석유 산업으로 인한 경제력이 바탕이 되었기에 독립을 결정할 수 있었겠죠. 독립 당시의 브루나이 주요 경제 관련 수치를 보면 브루나이의 1인당 GDP는 세계 4위 수준이었으며 석유와 가스 수출을 통한 수입은 국가 전체 수입의 96%였는데요.
기름이 브루나이 독립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지리, 역사, 또 석유의 발견이 브루나이 독립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민주주의가 전 세계에 퍼진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전제군주 술탄국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까요? 2025년 현재도 브루나이에선 왕, 즉 술탄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국회의원 없습니다. 정당활동 사실상 금지죠. 총리, 대통령 아니요. 왕이 곧 총리, 국방장관, 재무장관, 심지어는 이슬람 종교 수장까지 겸직하고 있죠. 현재 국왕은 하산 볼키아인데요. 1967년부터 지금까지 50년 넘게 집권 중인 세계 최장기 재임 국가 원수 중 한 명입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전제 정치가 아직도 유지될 수 있는 걸까? 쿠데타도 반란도 없이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체제의 국민 대다수가 반감을 갖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대체 왜 그럴까요? 브루나이는 석유 산업을 통한 수입으로 인해 1인당 GDP 35,000달러 수준으로 한국보다 높으며 14,400달러의 말레이시아, 5,000달러의 인도네시아보다도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에게 세금을 거의 걷지 않고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거의 완전히 무료로 제공하고 국민의 90%가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주택에 살고 있으며 개인소득세는 없고 국민의 70%가 공공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술탄 정부의 세금도 안 내고 일자리, 집, 급여나 복지 서비스 등 여러 혜택만 받는 구조. 이렇다 보니 브루나이 국민들에겐 이런 안정적 시스템 속에서 마치 왕과 같은 술탄이 모든 걸 해주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이죠. 브루나이가 술탄국이 되고 어찌어찌 여러 경랑들도 있었지만 이 술탄 체제는 2025년인 현재까지 이어져 왔잖아요. 술탄이 국가의 중심이 되고 박말레이 부족의 리더가 술탄의 충성을 맹세하는 형식의 전통적인 정치사회 구조가 세월이 흐르며 물론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긴 했지만 기본적 구조는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또 브루나이의 인구 구성을 보면 과거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말레이족 중심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70% 정도가 말레이계로 다문화 국가라 보긴 어렵습니다. 그만큼 민족 문제에 따른 사회적 갈등 요인도 상대적으로 좁고 정치-사회 시스템에 대한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 역시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이죠. 뭔가 민주주의 사상이 뿌리내릴 만한 강력한 계기가 없이 자연스럽게 술탄 중심의 정치체제가 아주 오랜 기간 이어져 왔고 국가 또한 안정적이기에 변화를 요구할 이유 자체가 적어 계속해서 이런 전제구조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브루나이는 MIB란 약자로 대표되는 말레이 이슬람 군주제라는 통치 철학을 채택했는데요. 핵심 내용은 말레이 민족 정체성, 또 이슬람 율법, 거기에 군주의 신성성을 결합한 정치체제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철학 속에서 술탄의 역할은 단순한 행정관이 아니라 이슬람 세계에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존재로 여겨지죠. 때문에 야당 활동은 자연스럽게 불경한 것으로 또 왕을 비판하는 것은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인식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것도 기름이 발견되었고 국가가 안정되며 가능했던 일이었겠죠. 정리해보면 기름이 강력한 복지 제공을 가능하게 했고 이런 복지로 국민의 충성심을 사고 종교가 술탄의 권위를 신격화하였으며 말레이 부족 중심의 전통은 그 질서를 정당화하였고 여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통제하여 국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이런 단계들이 맞물려 돌아가면 전제 정치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브루나이만의 상당히 기묘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브루나이의 외교 정책을 볼까요? 이 작은 나라가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자기만의 독립성과 주권을 지켜내기 위해선 외교 정책 역시 매우 중요한데요. 브루나이의 외교 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작고 약하니까 굳이 강대국 눈에 띄지 않도록 하자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984년 독립과 동시에 브루나이는 곧바로 아세안, 즉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 가입을 합니다. 이를 통해 동남아 안보 우산 속에 들어갔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의 적당한 협력선을 유지하며 경제 통상 교류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죠. 또 미국 소련 냉전 시기에도 균형 잡힌 외교를 펼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슬람 협력기구 가입, 영연방회원국, 비동맹 운동회원국 등 여러 국제협력기구에 가입을 하였죠. 또 미국과는 자원 수출, 군사 교류, 투자 유치에 협력을 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석유 수출 시장인 중국의 1대1로에 일부 참여하고 있고 그러면서 중국과 무역 활동을 유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악감정이 있을 수 있는 영국과는 여전히 방위 조약을 유지하고 있고 영국군 일부는 브루나이에 주둔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장 큰 국가들이라 볼 수 있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는 우호는 유지하되 갈등 상황이나 간섭은 회피하도록 하고 있죠. 또 중국과 여러 동남아 국가들이 얽힌 남중국해 해역 분쟁 같은 경우에도 브루나이는 조용히 자국 배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하지만 중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고 있습니다. 즉, 모두와 적당히 친한 관계를 유지하며 싸움은 회피하고 가능한 한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외교를 펼친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작은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말은 줄이고 조용하게 협력하면서 영향력 행사도 뒤에서 하는 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교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려 하다 보니 독립 이후에도 왕정체제가 유지되며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면서 꽤나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매우 작은 영토의 브루나이가 어떻게 독자적으로 자립하여 독립할 수 있었는지, 또 대체 어떻게 그 체제를 유지해왔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분명 석유가 큰 영향을 주긴 했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작용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브루나이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더 있긴 하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추후 기회가 되면 다시 또 다루어 보겠습니다. 영상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 늘 고맙습니다.